이 전세도 채권이란 단어를 좀 문장을 쓰셨거든요. 네. 이것도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고 올해 강남에 입주 물량이 굉장히 좀 많다고 들었는데 이게 전세값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그리고 궁극적으로 집값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주 물량보다는 지금 금리가 오르니까 전세가가 훅 떨어졌다라는 거는 뭐 서울의 사례로도 네. 충분히 지금 입증이 되고 있는데요. 아파트는 이제 월세보다는 전세가 일반적이니까 전세 중심으로들 사고를 했었거든요. 그럼요. 전세가가 오르는 게 곧 주거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그렇게들 생각했는데, 사실은 근데 이 전세가가 올랐다고 주거 비용이 오른 것이냐, 이거는 역시 금리를 곱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전세가는 6억에서 10억이 됐다고 해도 이거는 내가 집주인한테 빌려줬다가 2년 뒤에 내가 원하면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온전히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포기하는 비용은 6억이나 10억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 6억을 은행에 맡겼더라면 받았을 이자 비용, 아니면 이 6억을 대출했을 때의 그 비용, 그거가 이제 월세랑 정확히 어찌 보면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월세랑 비교해서 뭐가 더 이제 좋은 것인가를 사람들이 짚는 거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월세도 같이 이제 전세와 경쟁을 하면서 이제 그 적정가를 이제 같이 찾아 나가는 뭐 그런 셈인 건데, 물론 이 금리라는 것도 예대 금리랑 또 이제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금리가 저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쵸. 예를 들어 시장금리가 4%일 때는 6억 하는 전세가가 이제 시장금리가 2%가 됐다? 그러면 사실은 12억이 돼도 그거는 이제 결국은 그 기회비용은 똑같은 거니까요. 그럼 단지 6억에서 10억이 됐다 그러면 와, 전세가가 올랐다, 그냥 뭔가 주거 비용이 올랐다라고 느끼지만, 만약에 금리는 뭐 더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오히려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오르지 않은 거일 수도 있다. 이게 줄어들 수도 뭔가 있다. 그렇죠. 네. 뭔가 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죠. 그렇다면은 결국 전세가는 금리가 오르면 내리는, 정확하게 채권의 속성을 이제 가지게 그러네요.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채권도 금리가 크게 변하지 않으면 채권 발행을 많이 하면은 그 그쵸. 채권 가격이 네. 내려가거든요. 수요금에 따라서. 네, 작년 같은 경우 많이 난리가 났던 게 공사랑 은행들이 채권 발행을 많이 한다고 했더니 네. 그 공사채와 은행채의 가격 자체도 떨어졌지만 그보다 못한 이제 하위 등급 회사채들은 아예 수요 붕괴 때문에 뭐 발행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밀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채권의 발행량이란 게 아파트 시장에서는 이제 입주 물량 같은 존재인 건데, 방금 은행채, 공사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입주 물량이란 것도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 그러니까 많이 선호하는 지역은 곧 비싼 아파트들인 거죠. 예, 비싼 아파트가 많이 공급될수록 그게 아파트 시장 가격에 미치는 충격도 훨씬 더 큰 거다. 결국 우리가 앞서서 계속 입주 물량이 뭐 5만 세대였네, 6만 세대였네 이런 말들을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네. 접근을 하지만, 실제로는 결국은 이 입주 물량도 P라는 가격을 곱해서 생각해 봐야, 그렇죠. 그러면 강남이 예를 들어 강북 특정 지역보다 아파트 가격이 3배다 라면은 강남 1만 채 공급되는 게 강북에 2만 채 공급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효과가 크니까요. 마치 작년에 공사채, 은행채가 발행을 확 늘림으로 인해서 다른 데들이 더 많이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는 것과 같죠. 즉 이 서열화가 워낙 공고하다 보니까, 만약에 공사채, 은행채가 아니라 저기 등급이 굉장히 떨어지는 데가 발행을 많이 한다, 그럼 그래봤자 공사채나 은행채 가격은 전혀 안 떨어질 거예요. 그거는 상관없는, 나보다 못한 애가 발행을 하는 일이다. 그죠. 하지만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 탑에 있는 게 공급이 늘어버리면 수요가 그쪽으로 쫙 빨려 들어가는 효과는 너무나 명백하게 나오고 있고, 그게 채권 시장에서 우리가 작년에 봤던 일이고, 앞으로 어쩌면 서울의 아파트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일이다 싶은 게, 이 매부리에서도 기사로 이제 몇 번 다뤄주셨듯이 앞으로 한 4년간 강남의 이제 강남 3구 입주 물량이 예년 대비, 과거 대비 거의 2배에 이른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 주셨잖아요. 보면은 대략 뭐 반포에 14,000세대, 방배, 개포, 뭐 이렇게 잠실 이런 데도 상당하고, 그리고 이제 비록 강동구지만 이제 사실상 송파구 집값인 둔촌주공 12,000세대까지 이렇게 다 해서 둔촌주공까지 그렇게 합치면 대략 앞으로 4년간 5만 1,000세대 정도 이렇게 공급이 되니까 연평균 한 13,000세대가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그 이전에 한 2008년부터 2021년까지의 강남 3구 아파트 입주 물량은 대략 연평균 한 7,000세대가 안 된 걸로 이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기 평균에 비해서 훨씬 많은 물량이 나온 거고, 특히 반포의 14,000세대는 거의 전례가 없는 P 곱하기 Q거든요. 반포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때가 2009년에 반포 자이 레미안이 합쳐서 5,500세대 정도? 뭐 그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뭐 비록 4년 나눠서 나온다고는 하지만 이제 14,000세대가 나오니까요. 이게 P 곱하기 Q로 보면 어마무시한 물량이
일단 그렇군요. 나오는 거죠. 예. 네. 야, 이 채권으로 이거 설명이 쏙쏙 되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많이 각광 받으신 이유를 제가 알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제가 전반적으로 수도권 집값은 5, 6년간 이런 거시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이거를 알려면은 연구원님의 본업인 금리가 앞으로 그럼 5, 6년간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크기 때문에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어려운 문제긴 하죠, 사실. 금리가 이제 많은 것을 좌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작 1년 뒤 금리가 어떻게 될 그러니까요. 거냐는 저도 뭐 이렇게 전혀 알 수 없는 네. 뭐 그거 안다면 뭐 채권에서 이미 대박 그렇죠. 내고 최고의 뭐, 어떤 예, 트레이더로 그렇게 그랬었겠죠. 네. 그걸 아무도 모르는 와중에 음. 장기적인 틀로는 결국 고령화로 인한 저성장 기조를 간다라면은 채권 금리라는 건 결국은 이제 성장과 이제 인플레이션의 기대값을 이제 합쳐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의 사례처럼 저성장, 저물가 이게 사람들이 노령화될수록 소비도 줄이고 뭐 이제 생산 활동 뭐 그런 것도 역동성도 떨어지니까 이 두 가지가 떨어지면 분명히 금리가 낮아지는 쪽으로 가야 할 텐데 그런데 당장에 우리가 처한 상황은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가 높다라는 거죠. 그것도 또 많이 높아서 과거 리만 사태 직후 같은 때에는 그때는 선진국이 모두 다 같이 금리를 이제 내렸었고 우리는 당시 중국 덕분에 상태가 좋으니까 그때 당시도 3.25%까지 높일 때도 미국과 유럽은 금융기관 부실 문제 해결하느라 계속 제로금리를 유지해 줬었고요. 그렇게 미국과 유럽이 제로금리를 유지해 주니까 우리는 우리 힘들 때 금리를 그냥 낮추는 식으로 침체에 대응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우리 힘들다고 먼저 내릴 수가 없는 지금 미국이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우리 힘들다고 먼저 내렸다가는 환율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외국 자본이 어떤 식으로 뭐 반응할지 모르다 보니까 그냥 미국의 눈치를 당분간 봐야만 되는 뭐 상황에 있는 것은 뭐 분명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약간 염려가 되는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저성장 저물가면은 물가 그 금리가 낮아져야 하는 거는 맞는데 가령 유럽도 이제 각 국가별로 이제 그 국채들 금리를 보면은 항상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가 독일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러면 그건 이탈리아가 독일보다 성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절대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이탈리아가 독일보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덜 선호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도 그동안은 우리가 저성장 저물가면은 침체니까 금리 내려야지. 그게 굉장히 편할 수 있었던 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나 선진국 금리가 매우 낮은 덕분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자칫 우리 힘들다. 우리가 망할 것 같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 저런 그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보기에는 이 나라가 위험해지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이 나라가 위험해진다라고 판단해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여버리면 내려야 될 금리가 오히려 시장 금리는 오를 수도 있는 그거는 이제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5년을 전망하면은 분명히 우리 펀더멘탈로 보면은 낮아져야 하는 게 정상인데 자칫 우리 경제의 어떤 위험이라는 게 증가하게 아직 되면 모르는 그런 게 그렇죠. 터져서. 아직 모르는 어떤 특히 이런 가계부채나 뭐 부동산 관련 위험이 터져버린다면은 그 리스크 요인 때문에 시장 금리는 오히려 오르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것은 가장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죠. 그럼 만약에 그런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이 장기 성장률 정도로 장기 금리가 수렴해서 내려온다면 그럼 집값은 다시 금리의 영향을 받고 오르는 그런 국면을 맞게 됩니까? 일단은 금리가 내려간 것 자체는 분명히 호재인 거는 맞죠. 어쨌든 그 덕분에 수익률이 이제 대출금리도 낮아지고 예금해봤자 얻을 수 있는 또 낮아지니까 투자처로서 부동산이나 다른 것들이 다시 이제 각광을 받기는 할 텐데 여기서 그럴 경우에 저는 관건은 일단 금리가 뭐 한두 번 내리는 수준이 아니라 왜냐면 돌아보면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3.25%까지 올렸던 금리를 두 차례까지 내릴 때도 집값은 그냥 계속 침체기를 지속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는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이 2.75라는 거를 이기기 어렵다라고 해서 침체였듯이 한두 번 내린다 정도로는 막 이제 금리가 내리니까 바로 이제 집값은 반등할 거다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금리가 내릴 때 집값이 오르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이 월세가 최소한 유지돼야 된다인 거겠죠. 근데 월세가 유지될 수 있느냐가 지금 저희는 이제 신규 월세가 기준으로는 분명히 지금 임대차 입법 전보다 확 올랐는데 올라간 월세가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또 약간 내려올 수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결국은 월세는 이제 소득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월세가 전가되는 건데 우리의 어떤 소득 여건 즉 고소득자들의 소득 여건이 지난 팬데믹 때 너무 좋았었거든요. 즉
우리나라 뭐 반도체 내구재 중심으로 수출 잘 되니까 수출 대기업들 이제 보너스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주식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뭐 IPO부터 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스타트업 다니시거나 뭐 그런데 하신 분들 IPO로 대박 내거나 뭐 그쵸. 이런 좀 비경상적으로 이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 부동산도 역시 많이 올랐으니까 건설사, 증권사 다니시는 분 혹은 뭐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어떤 돈 벌기 좋았던 환경인데 이게 지금 다 반대로 가버리다 보니까 그 대기업들이 그때만큼의 보너스를 못 주게 되고 부동산 경기 안 좋아지니까 건설사나 증권사 관련인 분들도 그런 많은 보너스 역시 못 받게 되고 주식 쪽에서 대박 내기가 어려운 상황에 가 있으니까 스타트업 다니시는 분들도 힘들고 전반적으로 다 힘든 상황으로 가버렸으니 이 올랐던 월세가 과연 이게 잘 유지될 수 있을까? 이거는 또 하나의 금리와는 다르게 좀 관찰해야 될 그렇군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또 얼마 전 봤던 거의 제로 금리 가까운 그 금리는 당분간 다시 오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집값 채권이라면 그 정도 금리가 다시 오지 않는 한 그 정도 집값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논제 성립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수십 년간 얼마 전 봤던 그 최고점의 그 집값은 경신하기 힘들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월세 수익률과 기준금리를 이제 비교하면서 보자라고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확 내려가거나 아니면 월세가 확 올라가거나 즉 이 얘기는 곧 저금리로 가든지 아니면은 경기가 확 좋아지든지 둘 중에 하나라도 돼야 이제 집값이 반등할 수 그렇죠.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사실은 뭐 그 부분은 저도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저 같은 경우 틀렸던 게 2019년에 저는 금리가 더 안 내려갈 줄 알았었거든요. 이미 그 1.25%라는 금리는 충분히 낮았으니까요. 너무 낮다. 그래서 이제는 금리가 오를 일만 남았으니 아마도 집값은 여기서 더 떨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0.5라는 그죠. 걸 찍음으로써 집값이 올랐으니까 사실은 뭐 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뭐 알 수는 없는 거니까요. 5, 6년의 금리 움직임을 맞추기엔 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올해 금리라도 이렇게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마침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올렸거든요. 0.25%. 근데 이 장기 금리는 또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시장이 아마 네. 예상하는 정도로 올렸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네. 뭐 파월이 좀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도 시장 금리가 꿋꿋하게 장기치 금리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연준과 시장 간의 어떤 상당한 비율의 갭이 있다는 건데 결국은 누가 좀 이기게 될지 올해 금리 어떻게 될지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모든 훈풍이 갑자기 불어닥친 게 작년부터 갑자기 이제 미국의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2달 연속 낮게 나오면서 그렇죠. 야 이제 물가가 정점을 봤다.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고금리 덕분에 잡혀가고 있다. 그러면 물가가 지금 벌써 석 달째 내려와줘서 이번에 컨센서스에도 부합하는 네. 물가가 나왔고요. 지금 그러니까 시장은 인플레이션은 이제 잡는 방향으로 갔고 지금의 이 고금리는 어떤 경기 침체라는 거 생각했을 때 유지될 수가 없는 수준의 네. 고금리다. 사실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낮다는 것은 결국 금리를 내릴 거다라는 그렇죠. 베팅이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는 총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앙은행이 정권으로부터는 독립했지만 미국으로부터는 네, 독립하지 독립했다. 못했다라고 한 게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도 10년물이 낮아진 건 미국 10년물이 낮아진 덕분에 낮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럼 반대로 말하면 미국 10년물이 갑자기 올라버리면 우리도 10년물이 오르는 쪽으로 이게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의 관건은 결국은 이제 경기 침체가 옴으로써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잡힌다라는 거를 이제 강하게 가정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실제로도 그동안은 보면 연준에서 금리를 굉장히 빨리 올리고 나면 후행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졌습니다.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건 결국은 경기가 침체됐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침체됐으니까 이제는 금리 낮춰야지. 이게 어떤 그동안의 정형화된 패턴이었거든요. 이번에도 그 패턴이 또 적용이 돼서 이렇게 올랐으니 당장은 고용이 탄탄해도 결국은 실업률이 확 올라서 그렇죠. 그러면 연준도 이거 보면서 야 인플레도 이제 보니까 잡힌 것 같고 실업이 이렇게 올라갔으니 이제 다시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살려야겠다. 그걸 반영하고 있는데 그 시나리오에서 지금 시나리오대로 안 될 경우 중에 가장 큰 리스크는 지금 경기가 생각보다 너무 탄탄하게 가는 것. 즉 실업률이 확 올라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고용이 더 계속 탄탄하고 사람들의 소득도 계속 올라버리면 소득이 오름으로 인해서 이 인플레이션이 또 내려가는데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과거 그 인플레이션 요인 중에 가령 뭐 중고차 가격 많이 떨어졌고 유가도 꽤 네. 이제 조정받았고요.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중고차는 이제 팬데믹 때문에 공급망 문제 때문에 올랐던 게 이제 제자리를 찾아갔고 유가도 전쟁 때문에 한번 확 그렇죠. 떴던 게 이제 살짝 그렇죠. 소강 상태를 네. 간 건데 문제는 이 서비스 물가 쪽은 사람들이 소득이 받쳐주면은 계속 서비스 소비를 탄탄하게 해주니까 이 물가가 잘 안 내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물가가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 그 근저에는 그럼 사람들이 소득 여건 뭐 이제 고용 여건이 계속 장기간 좋으면 좋을수록 경제가 탄탄할수록 채권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채권 시장은 아 이거 잘못 생각했네 하면서 금리가 다시 재차 오를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일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워낙 인플레가 예상한 대로 좀 잘 내려오다 예. 보니까 채권 시장은 다시 그 옛날의 관습 즉 항상 시장이 먼저 금리를 끌어내렸고 그럼 연준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렇게 시장이 연준을 오히려 선행해서 끌고 가는 그게 굉장히 오래된 패턴이었었거든요. 작년은 반대로 시장이 연준에 되게 끌려갔죠. 네. 예, 시장은 이쯤이면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연준은 아직 아니다라면서 막 계속 끌어올려서 계속 얻어 터졌는데 어찌 보면 시장은 이제 작년에 그게 일시적으로 곤혹을 겪었던 것이고 이제 다시 우리가 전망하는 대로 이제 경기가 흘러서 연준이 우리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라는 지금 그게 지금 당장에는 지금 형성되어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 분위기대로 간다면 올해 한 해는 금리가 좀 하향 안정화식으로 가는 거죠. 네. 제 개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지금 컨센서스가 좀 그런 상황이다 정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그 우리 연구원님 모시고 굉장히 많은 질문 소화하면서 인사이트 있는 그런 내용 많이 들었는데요. 끝으로 좀 새로운 내용, 뭐 정리한 내용 좀 추가해 주신답니다. 최근에 이제 전세가가 많이 내려가면서 좀 이제 역전세난 얘기도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역전세난 이야기는 사실은 뭐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새로운 거는 없는 이야기인데 전세라는 제도에 대해서 이게 과연 존속 가능하냐 뭐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고 네. 과거의 사례를 보니까 이게 물론 역사책이 어디까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뭐 전세가 뭐 신라 말기부터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요? 근데 확실한 어떤 기록에 의하면은 이제 1910년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이제 자료에 전세란 이제 조선의 대표적인 임대차 가옥 방식이고 집값의 5할 내지 7, 8할 정도에 형성되어 있다. 비슷하네요 지금. 예, 그렇죠. 아주 굉장히 비슷하죠. 예, 뭐 기간은 뭐 1년 혹은 100일 뭐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보면은 조선시대에도 확실히 그 전세는 존재했었던 거고 우스개로 나온 거겠지만 그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옛날 조선시대에도 이 한양 집값은 굉장히 빠르게 오르던 곳이라서 이 만약에 벼슬을 하던 분이 이제 귀향을 갈 경우에 이 한양의 집을 팔고 귀향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한양 집값이 너무 올라서 도저히 다시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똑같은데요? 그렇죠. 네. 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특별한 게 아니죠. 예. 옛날에도 있었던 일들이다 이런 건데 그러면 그 방편으로 어떻게 했냐면 전세를 놓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 가격에 네가 일단 살고 있고 돌아올 때 내가 이거 주면은 너 나가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한 건데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면 그 옛날에 은행 계좌이체 이런 것도 없으니까 그럼요. 뭐 월세를 뭐 보낼 수도 없을 거고 그렇다고 전세를 주는데 집값 비싸게 받았다가는 그 돈이면 차라리 사지 뭐 왜 들어가 뭐 이럴 테니 뭐 한 반값 뭐 이 정도에 이제 내놓고 뭐 그러고 갔다 왔을 거란 말입니다. 이제 흔히 집을 뭐 언제 사야 되냐 네. 뭐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으냐 뭐 그거는 이제 제가 부당도 아니고 그걸 뭐 몇 년 뒤다 뭐 몇 프로 떨어지면 바닥이다 이럴 수는 없는 거고 그냥 하나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게 바로 전세가와 집값의 비중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갭의 비율인 거죠. 그게 보시면은 정말 그 집값이 막 오를 때는 이제 전세가가 집값의 한 50% 정도 갭이 뭐 거의 전세가 동일한 수준으로 가는 거죠. 막 그렇게까지 오르는데 즉 갭 투자하려는 분들이 많아지니까요. 예,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도 너무 이제 쏠리는 거고 그런데 이게 이명박 정부 시절처럼 집값의 하락이 단지 한 1년 정도가 아니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1, 12, 뭐 이렇게 3년 막 내리니까 그쯤 되니까 한 2014, 15년 이때는 사람들이 이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자체를 내려놓게 되고 오히려 뭐 집 사면 바보다, 뭐 하우스 푸어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사람들이 집을 안 사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갭도 줄어가지고 전세가가 집값의 한 80% 때까지 가버리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을 이제 거의 바닥으로 해가지고는 다시 전세가도 갭도 같이 오르면서 이제 최근에는 그 갭이 50%또 이제 전세가와 동일해진 그런 수준으로까지 왔는데 놀랍게도 그 조선총독부 자료에 있는 것처럼 전세가는 5할 혹은 7, 8할이다.
이게 마치 어떤 적정 집값에 상투와 어떤 바닥을 마치 연구해서 적어놓은 그렇군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런 그 아이디어에 착안을 해본다면은 뭐 사실 그런 얘기는 많이 하죠. 모두의 관심이 사라질 때가 바닥이다. 이제 아파트 시장에서 그런 게 사라질 때가 갭이 이제 확 줄어드는 시기인데 그게 보니까 대략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서울의 경우는 전세가가 집값의 한 80% 넘을 때 그쯤이 가장 축소됐을 때였더라. 그리고 가장 확대될 때는 전세가랑 비슷해서 이제 전세가가 집값의 한 50% 내외일 때 그때는 약간 좀 버블 너무 많은 관심을 받아서 거의 상투에 가까워져 버린 시기였었다라는 네. 거죠. 예, 네, 네. 배문성의 법칙에서 전세가율 80%에 투자해서 50%에 팔아라. 요거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뭐 글쎄 뭐 제 생각에는 물론 이게 역사가 또 그렇게 똑같이 반복 패턴이란 게 반복되진 않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일본처럼 가버리면은 네. 그러면 뭐 집값 상승 기대가 없어져서 갭이란 게 영원히 그냥 붙어버릴 수도 있는 수도 거잖아요. 있죠. 뭐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이게 부동산이 분명히 주식이나 뭐 암호화폐 이런 거보다 안정적인 자산인 거는 분명한데 이 토지라는 예. 걸 깔고 있고 집은 누구나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보다 안정적인 자산인 거는 분명하지만 문제는 너무 가격이 높고 또 부채를 많이 껴야 하는 거다 보니까 잃을 때 굉장히 크게 잃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거든요. 레버리지죠. 그렇다면 우리가 최소한 부동산을 살 때는 많이 잃지 않을 수 있는 지점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전세가랑 집값이 이렇게 차이가 많을 때는 이건 좀 위험한 것 같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갭이란 게 적으면 크게 그렇죠. 잃지 않을 예. 수 있는 뭔가 그런 진입이 될 수 있겠다. 뭐 그런 점으로 추천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예. 오늘 연구원님 모시고 정말 흥미로운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채권이랑 연결을 지으니까 집값의 많은 요인들이 쏙쏙 설명이 되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네. 네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에도 어떤 또 다른 주제로 모실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다시 모셔가지고 또 다른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